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사라진 샤베르 대령이라는 책이고요. 오노레드 발자크의 소설입니다. 그 도서관에서 그냥 책을 쭉 훑어보다가 발자크라는 이 저자의 이름을 보고 그냥 집어온 책이고요. 언젠가는 꼭 한번 읽어야겠다 생각했던 작가인데 그 근래 어느 예능 프로에서 누군가가 극찬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보게 된 책이고요. 이 제목도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진 샤베르 대령. 샤베르 대령이 왜 사라졌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읽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사라진과 샤베르 대령 사이에 가운데 점이 찍혀 있습니다.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샤베르 대령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진이라는 그 발자크의 단편과 샤베르 대령이라는 두 편의 단편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두 편 모두 정말 놀랍도록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발자크가 중편 소설의 왕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왜 그렇게 불리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두 편의 소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이 두 편의 소설 사라진과 샤베르 대령은 두 편 모두 인간극이라는 아주 거대한 작품집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극이라는 이 발자크의 기획이 제 생각에는 거의 그 역대급의 천재가 아닌가, 천재적인 기획이 아닌가. 이 인간극이라는 게 뭐냐면 애초에 발자크는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144편의 작품을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처 다 완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2,5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90여 편의 작품을 남겼고 이것을 하나의 거대한 기획, 인간극이라는 그런 작품집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 작품들에 등장하는 한 2,500명이 등장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인물들은 한 편의 소설에 등장했다가 또 다시 다른 이야기에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편에서는 그 다른 작품에 등장했던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사건을 거론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극으로 구성된 전체의 이야기가 아주 다양한 인간 군상을 다루는 하나의 어떤 세계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극, 발자크의 인간극 세계관이죠.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마블 시리즈가 있었죠. 마블 영화, 아이언맨 이런 거 나오는. 근데 거기에 세계관이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거를 MCU라고 부르더라고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런 것처럼 각각의 이야기가 아주 큰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어우러져 있는 기획이 바로 이 발자크의 인간극이고 이런 걸 기획한 이 발자크는 진짜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발췌를 해서 읽어봐 드리면 샤베르 대령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짧은 구절인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알게 됐는지 모르네. 두 딸에게 4만 리브레의 연금을 주고도 버림받아 다락방에서 무일푼으로 죽은 아버지 115를 봤네. 유언장이 불태워지는 것도 봤고 116.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든 어머니 117.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는 남편 118. 정부와 편의살 욕심에 내정을 속삭인 뒤 남편을 미치광이나 바보로 만들어 죽이는 여자들 119. 여자들도 봤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뒤에 가로를 치고 제가 숫자도 그냥 같이 읽어드렸는데 조그맣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제 물론 번역본 기준이긴 한데 이 구절마다 그 각주형 이제 첨자인 거죠. 위첨자인데 이 각주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115. 고리오 영감에서
고리오는 거금의 결혼 지참금을 준 딸들에게 버림받아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116. 위르실 미누에에서 미노레 박사가 피후견인인 위르실에게 남긴 유언장이 상속을 노린 친척에 의해 불타 없어진다. 117. 곱세크에서 아내는 불륜을 알게 된 드 레스토 백작은 유일한 핏줄인 장남을 상속자로 지정하는 유언장을 남기지만 혼외자인 두 자식의 살 길도 마련해 놓았다. 남편이 죽자 백작 부인이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유언장을 불태우는 바람에 두 혼외자의 장래마저 망친다. 118. 지방의 뮤즈에서 여자 주인공의 남편은 아내의 유산을 가로챈다. 119. 샤베르 대령의 상황에 대한 암시. 흙탕물을 튀기는 여자에도 비슷한 소재가 등장한다. 네, 이런 식으로 각주를 달아놨는데 그 소설 속의 이야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 90여 편의 인간극에 등장하는 2,500여 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느슨한 방식으로 막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참 대단하고 천재적인 구성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블 영화랑 자꾸 제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마블 영화를 하나만 봐도 안 될 건 없죠. 뭐 아이언맨 2탄 그냥 봐도 그 편으로 재미있습니다. 근데 여러 편을 보면 아는 만큼 넓게 보이게 되는 그런 구도와 비슷한 구도다 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단 몇 줄의 대사 지금 읽어드린 게 한 뭐 대여섯 줄의 대사인데 여기에 자신의 작품 5, 6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발자크의 다른 작품을 몰라도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대사지만 발자크의 다른 작품들을 알고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대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 책에 실린 사라진과 샤베르 대령 이 두 편만 놓고 봐도 각각이 아주 정말 창의적이고 기발한 소재에 또 흡입력도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로따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라진이라는 소설은 일종의 액자식 구성으로 된 좀 미스테리하고 환상적인 분위기의 그런 소설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추리소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 사라진이라는 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조각가의 이름입니다. 이 아주 정열적인 청년인데 이 정열적인 청년 사라진은 자신의 이상향과 가까운 어떤 완벽한 여성을 보게 되고 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오페라 극장의 프리마돈나 잠비넬라라는 그 가수죠. 오페라 가수인데 근데 이 이야기의 끝에는 아주 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왜 이루어질 수 없는지와 그런 좌절과 반전이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반전이었고요. 그 사라진이 이제 이 여인을 보고 막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그 장면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라진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탄복했습니다. 그때까지 찾아 헤매며 천박하기 십상인 어떤 모델에게서는 맵시 좋은 다리의 곡선을 구하고 또 어떤 모델에게서는 가슴의 윤곽을 다른 여자에게는 새하얀 어깨를 구했죠. 마지막으로 어린 소녀에게서 목을, 이 여인에게서 손을, 저 아이에게서 매끈한 무릎을 취했지만 파리의 차가운 하늘 아래서는 고대 그리스의 풍요롭고 감미로운 창조물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잠비넬라는 사라진이 그토록 갈망하던 여성성의 절묘한 균형미를 아주 생생하고 섬세한 모습으로 종합해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진이 조각가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조각상 같은 걸 만들 때 그 완벽한 롤모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찾아서 어떤 사람한테는 다리를, 어떤 사람한테는 손을 뭐 이렇게 막 조합을 해가지고 그 이상적인 이제 조각을 만들고 했었는데 이 잠비넬라라는 가수에게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상적인 완벽한 그 절묘한 여성성의 균형미를 발견하고 완전히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굉장히 큰 반전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소설인 샤베르 대령은 프랑스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돌파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나폴레옹의 본대를 구출한 영웅적 군인인 샤베르 대령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샤베르 대령은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러시아군을 돌파해서 나폴레옹의 본대를 구해내고 자기는 전사한 영웅적인 군인이죠.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소송 대리인인 데르빌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가 바로 그 샤베르 대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인트로죠. 그 소송 대리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절에는 변호사랑 그 소송을 대리해주는 그 역할이 구별이 돼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으로 치면 변호사 같은 뭐 개념입니다. 소송을 좀 걸어달라라고 찾아온 거고, 하여튼 이 이야기 전체에는 또 역시 어떤 인간의 사랑과 배신, 좌절과 음모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 걸작입니다. 이 그 데르비를 만나는 대목을 아주 짧게 인용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선생, 데르빌이 말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샤베르 대령이요. 어느 아일라우 전투에서 죽은 그 샤베르요. 노인이 말했다. 이 해괴한 문장을 듣고 서기와 소송 대리인은 미치광이로군 하는 뜻을 담은 눈짓을 주고받았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노인이 자꾸 찾아와요. 근데 아주 허름하고 뭐 돈이 안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꾸 쳐냅니다. 데르빌하고 만나지 못하게 너무 바쁘니까 데르빌이. 근데 몇 번을 찾아와서 결국에는 데르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데르빌이라는 사람이 근데 누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샤베르 대령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알고 있는 죽은 사람이니까 어느 샤베르 대령이요? 그랬더니 아일라우 전투에서 죽은 내가 그 샤베르다 이렇게 노인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속으로 아 미친 사람이네 이렇게 눈빛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편 모두 정말 재미도 있고 또 삶에 대한 어떤 고찰과 아주 깊은 사유도 담겨있는 그야말로 명작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미와 의미가 모두 담겨있는 읽어볼 만한 고전이다 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발자크의 다른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인간극에 나오는 90여 편을 모두 다 찾아서 읽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90여 편이나 되니까. 근데 적어도 가장 유명한 작품인 고리오 영감은 한번 하루빨리 좀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세상은 넓고 읽어야 할 책도 참 많고 또 천재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천재적인 작품, 네, 그 발자크의 작품을 추천드립니다. 사라진 샤베르 대령 오노레 드 발자크 지음. 사라진. 나는 가장 떠들썩한 연회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을, 심지어 경박한 사람마저 사로잡는 깊은 몽상 중 하나에 잠겨 있었다. 엘리제 부르봉 궁의 괴종시계가 막 자정을 알렸다. 창틀에 걸터앉아 물결무늬 커튼에 일렁이는 주름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나는 내가 저녁나절을 보내는 저택의 정원을 느긋이 감상할 수 있었다. 눈에다 덮이지 않은 나무들이 어스름한 달빛 아래 흐린 하늘이 만들어낸 회색 빛을 배경으로 희끄무레한 윤곽을 드러냈다. 이런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자니 나무들은 엉성하게 수위를 걸친 유령들, 저 유명한 죽은 자들의 춤에 거대한 이미지와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러다가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면 산자들의 춤, 은색, 금색의 벽과 눈부신 샹들리에,
빛나는 촛불로 휘황찬란한 샬롱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파리에서 가장 어여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신분 높은 여인들, 찬란하고 도도하고 다이아몬드로 눈부신 여인들, 얼굴과 가슴과 머리와 드레스에 꽃을 장식하고 발목에 꽃줄을 단 여인들이 북적대고 들썩이며 하늘거리고 있었다. 가벼운 기쁨의 전율과 육감적인 발걸음으로 여인들의 가는 허리에서 레이스끈과 블론드 레이스, 모슬린이 빙글빙글 원을 그렸다. 몇몇 지나치게 강렬한 시선이 여기저기를 꿰뚫어보고 빗줄기와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압도했으며 이미 과열된 가슴들을 한층 더 들뜨게 했다. 연인을 향한 의미심장한 고갯짓과 남편에 대한 거부의 몸짓도 감추되었다. 뜻밖의 패가 나올 때마다 터지는 노름꾼들의 탄성, 짤랑대는 금화 소리가 음악과 두런두런한 대화 사이로 섞여들었다.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온갖 향락에 취한 이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을 작정으로 향수 냄새와 전반적인 취기가 들뜬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렇게 내 오른편으로는 어둡고 소리 없는 죽음의 이미지가, 내 왼편으로는 삶의 격조 높은 바쿠스 축제가 펼쳐졌다. 이 편에는 차갑고 음침하고 애도에 잠긴 자연이, 저편에는 흥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 별의별 방식으로 수없이 되풀이되며 파리를 세상에서 가장 유쾌하고도 가장 철학적인 도시로 만드는 두 이질적인 그림의 경계에서 나는 반은 경쾌하고 반은 을씨년스러운 정신의 혼합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왼발은 장단을 맞추는데 다른 한 발은 관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몸의 절반을 얼어붙게 만드는 외풍에 내 한쪽 다리는 얼음장 같고 반대쪽 다리는 무도회가 열릴 때면 흔히 그렇듯 살롱의 끈적끈적한 열기를 맛보았다. 랑티 씨가 이 저택을 소유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아니요, 오래됐죠. 카릴리아노 원수가 저택을 판 지 10년이 다 되니까. 아, 저 사람들은 재산이 엄청나겠죠? 그럴 수밖에요. 대단한 연회예요. 무례할 만큼 화로운 연회예요. 뉘싱겐 씨나 공드르빌 씨만큼 부자일까요? 모르셨어요? 나는 고개를 쑥 내밀고 왜? 어떻게? 저 남자는 어디 출신이지? 어떤 사람들이지? 무슨 일이지?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지? 에만 관심을 쏟는 파리의 호사가 족속에 속하는 두 사람을 확인했다. 속닥이던 두 사람은 좀 더 편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외떨어진 소파 쪽으로 옮겨갔다. 비밀을 캐는 사람들에게 일찍이 이보다 더 풍요로운 광맥이 제공된 적이 없었다. 랑티 일가가 어느 고장에서 흘러들어왔는지 수백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어떤 암거래, 약탈, 해적질 혹은 유산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집안 식구가 모두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영어, 독일어를 꽤 구사하다 보니 오랜 세월 그 다양한 민족에 섞여 산 게 분명해 보였다. 보헤미안이었을까? 해적이었을까? 아무렴 어때? 대접이 이리 융숭한걸. 젊은 정략가들이 하는 말이었다.
랑티 백작이 술탄의 카스바를 털었다 해도 난 기꺼이 그의 딸과 결혼하겠네. 한 철학자가 말했다. 동방 시인들이 상상하던 전설의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있는 16살 아가씨 마리아니나와의 결혼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마술램프 이야기에 나오는 술탄의 딸처럼 그녀도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야 옳았다. 그녀의 노래는 빼어난 한 가지 장점이 늘 전체의 완벽함을 방해하는 말리브랑이나 손테그, 포도르 같은 여가수들의 불완전한 재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마리아니나는 소리의 청아함과 감수성, 박자와 음정의 정확성, 또 영혼과 기교, 정교함과 감성을 균등하게 조화시키는 방법을 알았다. 이 소녀는 모든 예술의 공통 분모이자 늘 그것을 탐하는 사람들을 피해 달아나는 저 비밀 시의 전형이었다. 온순하고 겸손하며 교양 있고 재기발랄한 마리아니나를 능가하는 것은 없었다. 단 그녀의 어머니만이 예외였다. 세월을 거스르는 치명적인 미모를 지닌 덕에 36살의 나이에 15년 전보다 오히려 더 탐스러운 여인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여인들의 얼굴은 열정적인 영혼이고 광채가 나며 이목구비 하나하나에서 총기가 반짝이고 특히 빛을 받으면 모공마다 특별한 윤기를 띈다. 매혹적인 눈은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말하거나 침묵한다. 몸동작은 천진난만하게 교묘하다. 목소리는 요염하기 그지없는 감미로운 음색에 풍부한 선율을 펼친다. 비교에 근거한 그들의 칭찬은 가장 민감한 자존심마저 어루만져 준다. 찌푸린 눈썹, 사소한 눈짓, 셀쭉한 입술은 그들에게 생명과 행복을 맡긴 이들에게 일종의 공포심마저 심어준다. 연애 경험이 없는 말 잘 듣는 젊은 아가씨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여인들을 상대하는 남자라면 모름지기 조크르 씨가 그랬듯이 설령 뒷방으로 달아나다 하녀의 실수로 문틈에서 손가락 2개가 으스러지더라도 비명을 삼킬 줄 알아야 한다. 그 강렬한 세이렌을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 아니던가. 우리가 그토록 뜨겁게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으리라. 랑티 백작 부인이 바로 그랬다. 마리아 니나의 동생인 필리포도 누나와 마찬가지로 백작 부인의 빼어난 미모를 물려받았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 살아있는 안티노우스의 모습이었다. 몸은 더 가냘펐다. 그러나 올리브색 낯빛, 짙은 눈썹, 벨벳 같은 눈의 반짝임이 장차 남자다운 열정과 고결한 기상을 예고할 때 가늘고 날렵한 몸매는 얼마나 젊음과 어울리는가. 모든 아가씨의 마음속에 필리포가 어떤 전형으로 남아있다면 모든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프랑스 최고의 사윗감으로 기억되었다. 이 두 자녀의 아름다움과 재산, 재능, 기품은 전적으로 어머니 쪽에서 왔다. 랑티 백작은 작달마악하고 못생긴 곰보였다. 에스파냐 사람처럼 침울하고 은행가처럼 따분했다. 그런데도 심오한 정치가로 통하는 것은 좀채 웃지 않는 데다 늘 메테르니이나 웰링턴을 인용하는 탓이리라.